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위대한 경험 전수, 초특급 독서 체험, 사람책 도서관. 네, 안녕하세요. 사람책 도서관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아나운서 김태환입니다. 사람책 도서관은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경험을 책을 읽듯이 이야기로 전달하는 도서관을 뜻합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고대 로마인의 기대 수명 27세, 20세기 초 미국인 48세, 조선시대 평균 수명 47세, 21세기 이후로의 기대 수명은 최소 70세를 상회.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암과 심장 질환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사망 원인 뇌질환. 네, 오늘의 선생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뇌신경을 진료하시는 나누리병원 신경과장 권예지 선생님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누리병원 인천병원에 있는 신경과장 권예지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통과 뇌질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두통이 아주 굉장히 흔한 증상이라고 해요.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 70에서 80%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국민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국민병이라고 이름 붙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두통을 그냥 단순한 그냥 뭐 지나가는 증상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할 때 머리 아프다라는 증상과 또 이 질환에 의해서 머리가 아프다. 이게 다 같은 두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 있을 때는요, 흔히 긴장형 두통이라는 두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에게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는 아주 심각한 정도의 강도는 아니고 그냥 지끈지끈하고 쪼이는 양상으로 머리에 나타날 수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질환 때문에 발병하는 경우 대개는 좀 심한 두통이 약을 먹어도 조절이 되지 않거나 또는 증상이 많이 심해서 구역감이라든지 어지러움 또는 메스꺼움 이런 거가 동반이 되게 됩니다. 네, 50대 이후부터는 두통이 있으면은 뇌질환을 의심해봐야 할 나이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뇌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이나 또 어지럼증을 동반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두통이 위험하고 또 어떠한 두통이 올 때 진통제 말고 병원에 꼭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두통이 오면은 타이레놀 먹는다, 아니면 그냥 약국에서 진통제 사드셨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약간 뭔가 안 좋은 두통이 좀 진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보는 의료진으로서는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대개는 좀 안 좋은 두통은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두통이 수일간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통과 함께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등이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되게 되는데요. 뇌경색과 같은 뇌 병변의 전조 증상으로 한쪽 팔다리에 마비감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감각의 이상, 말이 어눌함, 요런 증상들도 동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한 증상, 아주 심각한 증상이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 어떤 검사를 또 받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하게 되는 그 과정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환자분이 병원을 내원하면요, 일단은 두통에 대해서 저희 의료진이 자세하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신체 진찰 이후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뇌에 혹시라도 뇌병변이 발생을 했나를 확인을 하는 MRI와 뇌혈관을 보게 되는 MRA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CT 등의 검사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구조적인 병변을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혹시 모를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검사를 받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네. 부담스러워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CT라든지 MRI, MRA,
뭐 이런 촬영 장비로 찍는 게 왜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쵸. 네. CT나 MRI 찍자고 하면은 살짝 부담스럽기는 해요. 맞습니다. 제가 환자여도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거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MRI를 급여화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늘 항상 100% 급여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급여 80% 또는 급여 100%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의료진이 환자를 보고 진찰하는 소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그래도 한결 부담이 좀 덜하는 편이죠. 그러게요. 네. 보통 환자들이 그냥 마냥 이렇게 가격적인 비용이 부담이 네. 되는데 이렇게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환자분들 그 와중에도 나는 절대로 안 찍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네, 하지만 MRI를 사용해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단순 신체 진찰만 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병변이 생기지 않고 혈관만 살짝 좁아진 경우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희 진찰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MRI 촬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국소적인 부분을 이제 MRI를 통해서 꼭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통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질병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뭐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 뇌졸중, 뇌종양 같은 뇌질환이 있을 때에도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아주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신데, 네네.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실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뇌출혈, 뇌경색, 네. 그리고 뇌졸중, 네. 요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네. 뇌졸중이라는 뇌병변, 큰 틀 안에 뇌출혈과 뇌경색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네. 부릅니다. 근데 이제 뇌졸중에서 뇌출혈, 뇌경색이 있는데요. 출혈은 그야말로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터져서 병변을 만드는 것이고요. 네. 뇌경색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혀서 그쪽으로 혈액이 가지 않아서 네.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허혈성 병변이 생기는 것이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뇌종양이 있게 되는데요. 네. 세 가지 모두 말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게요. 질환들이죠. 지금 듣고 있는 와중에도 네.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데. 네, 그리고 저희 5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면 꼭 한 번쯤은 두통이 있으실 때마다 네. 혹시 내가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이 뇌출혈과 뇌경색, 뇌종양의 아주 미묘한 전조 증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네. 기본적으로 뇌출혈과 같은 경우는 혈관이 터지면서 이 생기는 볼륨 때문에 뇌압이 증가하면서 구토나 구역감이 엄청 심하게 되고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뇌종양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에 반해 뇌경색은 조금 이런 구역감이라든지 극심한 두통은 조금 덜한 편이시고요. 또 나눠서 뇌출혈과 뇌경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뇌졸중인데요. 네. 요거는 혈관하고 연관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이 너무 심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가 뇌출혈과 뇌경색의 특징인데 뇌종양 같은 경우는 이 종양이 서서히 자라나면서 생기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네. 서서히 생기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포인트는 갑자기인 것 같아요. 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면은 뇌종양은 서서히 나타난다고 해서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 유익하게 또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뇌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네, 평소 뇌에 좋은 음식이나 또 운동과 같이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모든 시청자분들과 다른 환자분들도 많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맞습니다. 네. 늘 항상 환자분들이 오시면 물어보시거든요. 네. 머리에 좋은 음식이 도대체 뭐가 있나요? 이걸 먹으면 좋나요? 저는 이거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일단은 뇌에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은 머리를 건강하게 지키고 싶으시다면 좋지 않은 음식으로는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네, 기름진 음식들, 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좋지 않은 그렇죠. 음식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거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름지고 짠 음식들 몸에 좋지 않습니다.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제 좋지 않은 음식과 행동으로는 술, 담배, 우리가 모두가 네, 잘 알고 그렇죠. 있지만 뇌 세포와 그리고 뇌 혈관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뇌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뇌 세포를 구성하고 또한 요거의 작용을 잘 도와주는 거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좋은 기름에 해당되는 오메가3가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견과류. 그래서 저는 많이 비유할 때 뇌가 꼭 호두 닮았다고 표현을 맞아요. 하는데요. 호두를 많이 먹으면 머리 건강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머리를 위해서는 머리를 많이 쓰는 거가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계속 회전을 하셔서 많은 계산을 한다던가 많은 구상을 한다던가 머리를 많이 쓰시는 거가 뇌 건강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나누리병원 신경과장 권예진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두통과 뇌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오늘의 지식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퇴행성 뇌질환 치매나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립도서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